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김현정의 뉴스쇼 기획특집 쇼미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들 모시고 기후, 환경, 인류, 문화, 기술, 다양한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침내 경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금융위기, 재정위기, 물가위기, 위기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 건지 또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이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런던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교수님하고 예. 마지막 인터뷰를 한 게 꽤 됐어요. 예, 그 판데믹 때 했죠. 우리. 맞아요. 예. 코로나가 시작하고 이때쯤에 예, 했는데 예. 그 사이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예. 생겼습니다. 하나는 교수님 소속이 아, 예, 바뀌셨어요. 소속이 바뀌었죠. 예. 캠브리지대에서 런던 예, 대학교로 작년 6월에 옮겼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아니,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쪽에서 더 좋은 자리를 주니까 갔죠.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솔직하십니다. 예. 이제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로 오셨고 또 하나는 10년 만에 새 책을 내셨어요. 예, 뭐 거의 10년 됐죠. 예.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들고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어떻게 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아이고, 예. 독자들이 좋게 봐주셔서. 18가지 식재료 이야기로 시작을 예. 해서 경제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사과인 줄 알고 씹었는데 양파고 예. 밤인 줄 알고 씹었는데 마늘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뭐 예. 잘 표현해 주셨는데 사과인 줄 알고 씹었는데 양파고 밤인 줄 알고 씹었는데 마늘이다. 근데 이제 양파와 마늘을 잘 조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과나 밤보다 꼭 맛있진 않겠지만 사과 밤만큼 맛있는 마늘 요리, 양파 요리가 있으니까 예, 또 그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좀 희한한 책인데 이게 매 장이 음식 장의 제목이 음식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따 서장이 마늘, 일장이 도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서장 마늘은 단군 신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세계 단군 신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예. 하는 책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은 이제 그 식재료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그 식재료의 그 어떤 특성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당근이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네. 이제 당근이 처음엔 주황색이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예. 멸치, 새우, 국수, 예. 당근, 소고기 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음식 얘기를 하는데 그 정작 나오는 경제학 얘기는 음식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뭐 닭고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불평등에 관한 걸로 끝나고 예, 소고기 얘기를 하다가 국제 무역 체제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얘기로 끝나고 근데 예. 그걸 묘하게 잘 엮으셔서 경제학 하면은 좀 어렵고 뭔가 나랑은 좀 상관없는 이론 이야기 같은 예.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워낙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리도 좋아하세요? 예, 뭐 음식- 잘하세요? 저는 뭐 주로 이태리 요리를 하는데요. 예. 이태리 요리 예. 그럼 리조또, 예, 파스타, 리조또, 피자 파스타 이런 거 잘하세요? 예, 피자는 뭐 그거는 그 오븐이 불이 센 게 있어야 제맛이 나는데 그런 게 없어서 피자는 안 하고요. 예. 요리를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예, 요리를 좋아해서 이제 뭐 그 두 개를 제가 좋아하는 요리와 경제학을 섞어서 예. 쓸 수 있다는 게 또 그 저한테는 쓸 때 즐겁기 때문에 뭐 그 아.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 시민들이 모두 경제학을 배워야 진정하게 민주주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할 때 결국 대부분의 모든 이슈가 경제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뭐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도 있죠. 뭐 연금이 어쩌고 무슨 예. 최저임금이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 같은 것도 결국 예, 경제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예. 국민들이 경제학을 조금씩이라도 알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한 15년 동안 이제 대중 경제 서적을 쓰면서 네. 예, 그 경제학을 이제 독자들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일단 읽으시면 그래도 좀 그 이해를 하시는데
읽지를 않으세요.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예. 경제학을 읽게 하고 생각하게 예. 할 것인가 그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경제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읽으시지 않을까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늘로 도토리로 뭐 당근으로 막 유혹을 하시고 예. 열어보면 경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예. 재밌는 책. 경제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했던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그때 참 걱정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그 팬데믹 시기 동안은 워낙 강제로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교수님. 그러다가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는 무렵, 코로나가 정리되는 무렵부터 경기 침체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예.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유동성이 풀린 게 코로나 때뿐이 아니라 저쪽 그 2008년 그 국제 금융위기 때부터 사실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경제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국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거를 제대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역사상 제일 낮은 이자율을 10년 이상 지탱해 가면서 또 뭐 양적 팽창이 해가지고 돈을 풀고 게다가 또 팬데믹이 나오니까 뭐 돈을 더 풀고 해가지고 네. 그동안 이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정부 채권 시장도 그렇고 이게 거품이 엄청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뭐 팬데믹이 끝나면서 조금 돈을 걷어들이는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국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이게 돈이 풀려서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은행들이 자꾸 이자율을 올리니까 과거에 풀어놨던 흔한 돈으로 별 생각 없이 사뒀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단기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뭐랄까요, 뭐 정체성의 위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정체성의 위기요? 뭐 좀 희한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잘 해가지고 몸집은 컸는데 이 정신이 아직 그 몸집에 못 따라오는 사춘기 아이들 같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몸집으로 볼 때는 분명 성인인데 지금 정신 속을 들여다보면 청소년이에요.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복지가 꼴찌잖아요. 뭐 형식상으로는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멕시코 다음으로 밑에서 2등이라고 하지만 멕시코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3분의 1도 안 되는 사실은 선진국이 아닌데 미국이 이제 그 나프타 하려고 이제 구슬리려고 끼워준 나라고 그래서 사실상 선진국들 중에는 복지국가가 제일 작은 나라인데 이게 옛날에는 복지국가가 작아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뭐 경제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대가족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실업을 했다던가 아프다던가 그러면 주변 가족이 돌봐주고 그런데 이제 고성장도 끝났고 대가족 제도는 다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복지국가를 늘려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생겨서 뭐 출생률도 세계 최하 1위에다가 사회 갈등도 자꾸 높아지고 요즘 뭐 한국 드라마들 엄청 인기 있지만 드라마들의 주제가 뭐 그 오징어 게임 뭐 작은 아씨들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그 불평등과 경쟁, 경쟁 부조리 불공정.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가 지금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엄청나게 생산성 높이고 기술 투자해 가지고 부자 나라가 됐는데 갑자기 또 난데없이 뭐 일을 더 해야 된다, 더 오래 해야 된다, 뭐 최저임금 같은 거는 뭐 안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한 50년 전에 할 얘기를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나 했던 그렇죠. 그 아니 얘기를 7, 80년대에는 그 임금이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 가격 중요했죠. 경쟁하고 예, 그런 때니까. 근데 이제는 질과 기술로 승부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 왜 갑자기 또 요즘 뭐 TV 보니까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이던데 그거 갑자기 유행하는 것처럼 왜 갑자기 5, 60년 전에 하던 노동시간 임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기술 투자와 창의성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 왜 갑자기 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머릿속에서 우리가 누군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가요판이야 뭐 아니, 70년대로 뭐, 가든 뭐가 80년대든 되건 좋죠. 상관없지만 예, 그럼요. 예. 경제, 복지, 사회 정책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이거 문제가 있단 말씀이신데요. 그럼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복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성장시켰고 또 요즘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 일단은 선성장 후 분배로 다시 뭔가 좀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근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밥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얘기고 복지를 안 늘려도 어느 정도 지탱이 되는 대가족 제도가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애가 키가 많이 컸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어른이 아닌데 예. 자기는 이제 키 클 만큼 컸으니까 그냥 키 더 안 커도 되고 밥 더 안 먹어도 되고 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계에 따라서 맞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 그 하여튼 몸은 컸는데 머리가 거기에 따라 크지 않아 가지고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이거 무조건 뭐 돈 아끼고 뭐 정부도 절대 재정 적자 같은 거 안 내고 예. 그다음에 뭐 일 오래 하고 예? 임금도 최소한 받고 여자들 다 집에 들어 앉아 가지고 애 낳아서 애 키우고 이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세상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고속 성장 시대의 그 논리와는 지금은 달라져야 그렇죠. 아니 달라져야 사회가 된다는 완전히 말씀인 달라져 거죠. 경제 완전히 달라져야 달라졌잖아요. 되는데 예, 그 옛날에- 시절에 막 고성장해서 거기서 낙수 효과로 다 같이 잘 살고 이러던 시절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된단 만드는 거 말씀. 자체가 가발, 신발 이런 거 만드니까 10분을 일을 더 하냐 덜 하냐 예. 1,000원을 더 주냐 안 주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질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창의적인 생각 많이 하게 하고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진짜 그 뭐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창작품 많이 내놓고 해가지고 최고급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옛날에 하던 그 새마을 운동 시대로 그런 돌아간 것 걸로 같아요. 돌아간 거죠. 예. 그러니까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장기적인 정체성 위기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뭐 세계 금융위기 뭐 이런 거 나면은 뭐 우리 혼자 뭐 무슨 별수 있습니까? 최대한 어떻게 막고 버텨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더 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당장의 저 미시적인 경제 이야기를 질문 드렸는데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체질에 대한 걱정부터 지금 시작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미시적인 경제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원인은 뭐 세계 경제 침체 탓이다. 우리만의 걱정은 아니다 하셨는데, 근데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래도 취업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경제 구조가 또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이 굉장히 뭐 그 실리콘밸리 뭐 또 뭐 보스턴 루트 128 뭐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난 하이텍 산업들이 있지만 또 이 이민 노동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불평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저임 노동 같은 것도 많고 그런 이 생산성 낮은 직장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는 뭐 정말 밥 먹고 살 거 없으면은 그런 데라도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런 데 해서 이제 직장들이 많이 쉽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건 좀 문제고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자체로 보면 우리가 더 높은데 예. 그러니까 뭐
뭐 어느 해는 미국이 높은 해도 한두 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아직도 미국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은 지금 미국은 지금 취직도 잘 되고 경기가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만 어려워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니 이제 미국은 그 우리보다 더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니까 그렇죠. 그 생산성 낮고 임금 낮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금방 해고됐다, 금방 또 흡수됐다 이런 경제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유럽 같은 데 비하면 이제 그런 층들이 많고 흡수가 더 빨리 됐다가 떨어져 나왔다 이러긴 하지만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이 양극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좀 전망을 해보죠. 예. 우선 부동산 시장. 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니 20년이니 그 전철을 우리도 지금 밟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부동산은 이게 또 부동산 경제는 사실 다른 경제하고 굉장히 다른 게 다른 거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땅 자체도 제한이 돼 있고 뭐 고층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 속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차 잘 팔린다, 반도체 잘 팔린다 해가지고 생산 늘리는 것처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경제학은 사실 굉장히 좀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글쎄 지금 뭐 일본 같이 꼭 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이 고령화가 급격히 진척되면서 인구도 줄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좀 위험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 굉장히 그 예측하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인구는 준다고 해도 옛날보다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수에 비해서 집 수가 많이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사회학적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단 말씀이군요. 일본하고 그 패턴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는 진짜 그런 전문가들이 보셔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하여튼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유동 자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품이 많이 꼈다고들 얘기하죠.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 이제 거품이 끼었다고 꼭 터지면서 위기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살살 조절해 가면서 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터지겠다, 작게 터지겠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침체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또 예전에 비해서 분화가 되고 있고 가족이 그런 것도 다 고려해 볼 문제다. 그런 말씀.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도 유동성 풍부할 때 광풍이 불었었어요. 무섭게 오르다가 운행금리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코로나 때 빚내서 투자한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정말 큰일이죠. 참 걱정 많이 합니다. 이쪽 시장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어가 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불평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요즘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 계층 상승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난다 진짜 뭐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 안 난다 뭐 이런 말 하고 맞아요. 뭐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뭐 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 다 끊어졌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계급 사다리 다 타고 올라오고 이런 건 이제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내가 그러면 이걸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이렇게 투자 내지는 투기를 해가지고 한번 크게 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코인 투자, 주식 그렇죠. 투자. 그래서 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1명이면 실패한 사람은 5명이거든요. 5명 넘을걸요 아마. 근데 이제 5명이 실패를 해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이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또 없애주려면 또
복지제도도 잘 만들고 또 뭔가 이 직업 훈련이라던가 그런 고용 구조라던가 이런 것도 바꿔가지고 이런 투기 안 해도 그 뭔가 자기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이거밖에 할 게 없죠. 잠시만요. 예. 조금 전에 투기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 코인이라는 거,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 이것은 미래를 내다본 투자다라는 사람과 아니다 이것은 투기다, 사기다, 허상이다 하는 부류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들 중에도. 어떻게 보세요? 코인. 그거는 뭐 이제 우선 투자랑 투기가 이제 정의가 애매한데 사실은 왜냐하면은 투기라는 거는 제 그 개념으로는 이 투자의 수익이 그 무슨 투자를 하거나 위험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걸 고려할 때도 너무 그 허황한 그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 소위 뭐 경제 얘기할 때 뭐 펀더멘탈 많이 얘기하잖아요. 펀더멘탈로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익인데 이거를 바라고 돈을 넣으면 그거는 투기거든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아니고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는 건 펀더멘탈을 이해를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거는 뭐 또 사기도 끼어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 투기, 사기 이게 넘어가는 단계가. 투자, 투기, 사기인데 그럼 지금 코인은 뭐 투기와 사기 중간쯤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기로 보시는 거예요? 다 사기는 아니죠. 다 사기는 투기와 아니고. 사기 중간쯤 들어 있는 건데. 근데 이 하여튼 뭐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이 코인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한국처럼 하는 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정말로 우리 젊은 세대의 절망을 잘 드러내주는 예입니다. 아니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9천여 개 종류가 있다고 하고 저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유독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하는 층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그 대다수가 거기에 관심 있고 뭐 라디오 들으면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 코치하는 프로그램 있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해요, 코인. 아니 근데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자기 삶을 개선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교수님은 오히려 보셨군요. 그렇게 하면 뭐 100에 하나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잘 될 확률이 0이거든요. 없으니까 다들 도박하듯이 거기 뛰어드는 게 아니냐. 그럼 지금 이미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투자한 사람들 이 코인 장을 큰일 났죠. 지금 뭐 이미 뭐 코인들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뭐 분산되고 숨겨 있고 이래가지고. 자, 교수님이 이거를 뭐 사라, 팔아라, 뭐 이렇게 코치해 주시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 속에 답은 있네요. 투기와 사기의 중간쯤이다. 그렇게 본질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코인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금 답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수출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출 효자 종목이 반도체였는데 말이죠.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요. 미국에 세운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보조금 받고 싶으면 중국 투자 끊으라는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게다가 또 우리 지원 받고 싶으면 당신들 그 반도체 공장의 기밀을 우리한테 내라. 뭐 파일로 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에 열리는데 가서 이걸 지금 대통령이 풀고 와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정치가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그림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 그냥 지난 30-4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의존도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산업들 다 뭐 말하자면 문 닫고 그냥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뭐 옛날 일본이 하던 거 정도는 아니면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도 많이 사고. 그 정도예요? 그럼요. 자기들도 이제 미국이 자기들도 일본이 아니라 중국. 자기들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쌍생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뒤늦게 미국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 중국이 군사 패권을 도전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키워줬네. 예, 장기적으로 보면 뭐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겁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소위 그 군사 그 무기 같은데 이제 쓰는 아주 고급 칩을 중국에 팔지 마라, 거기서 만들지 마라, 거기 기술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맹국들이 이제 조이는 건데.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곤란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일본 같으면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별로 크지도 않고 그 나라는 무역 의존도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이 뭐 한 12% 높은 애도 15%가 안 되는데. 일본은 그래요? 그럼요. 그 큰 나라가 있고 자급자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수로 다 되는 그럼요. 거군요. 예. 충족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뭐 기본적으로 30% 그렇죠. 예, 높은 해는 뭐 40%도 넘고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나라니까 솔직히 안 내수로 그럴 수가 안 돼요. 없죠. 예. 안 그럴 그래서 수가 없어요. 하여튼 말하자면 그 일본에 비해서 대외 그 무역 의존도가 한 3배쯤 되는 나라인데다가 예. 중국하고 미국 두 개가 다 지금 주요 시장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80년대 중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경제가 되기 전에 네.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자 그러면 뭐 당장 동참할 수 있죠. 별로 우린 잃을 게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럼요. 미국 예. 손잡는 게 당연한 예. 거였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두 나라에 다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한쪽으로 다 빼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힘든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이 또 그런 그 군사력과 관계된 그런 반도체 이런 거에서는 뭐 굉장히 막 그 강성으로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에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를 중국을 다른 분야에서는 압박을 할 의도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아이폰이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는데 맞네요. 예, 중국 전반적인 수출 제재 이렇게 하면은 아이폰 값이 뛰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폰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의 뭐 소비재는 다 중국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소위 그 리쇼링 그래가지고 뭐 나갔던 산업들 다시 불러 들어온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2, 30년 하면 모를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공장이 나가면 공장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공장 주변에 있는 협력 업체도 나가고 그 공장 주변에 있는 그 공장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던 그 대학들도 그 연구 기능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중국이 공장이 중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를 불러들인다고 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진짜로 하고 싶어서 정말 2, 30년 재산업화를 하면 중국에 의존을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미국은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압박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거는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텐데 우리나라는 혼자 웬 자결입니까? 거기에 한쪽에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다른 건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만 이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거 그럼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줄타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줄타기를 어떻게 하시라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양쪽을 다 너무 이렇게 쳐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묘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외교 안보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신세다. 경제 전문가를 모셔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옛날 그 미소 냉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되는 게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경제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쪽에만 붙으면 돼요. 어느 나라가 됐건.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은 말하자면 샴 쌍둥이처럼 허리에서 붙어 있는데
그거를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혼자 한쪽에 딱 붙어버리면 피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워낙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그 양쪽에 거의 똑같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고릅니까? 그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점점 세계가 무슨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 옛날에 갈라졌듯이 점점 갈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예, 아니 뭐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거듭 반복하지만 옛날 냉전하고는 달라요, 이게. 냉전이 와도. 옛날 냉전은 그 사회주의권하고 자본주의권이 경제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딱 갈라지는 그런 냉정이란 없어요. 대립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엄청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뭐 러시아에서 뭐 그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이러면서 뭐 거기서 뭐 기름 안 팔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유럽에 그렇죠. 에너지 대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냉정 시대가 오고 있다,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다 말하지만 이 신냉전 시대는 예전 같은 냉전 시대는 그런 냉전은 수는 아니죠. 없군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워낙 얽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샴 쌍둥이 같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줄타기 잘해야 한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 정말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 세계 경제의 이 침체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거 좀 전망 가능하세요? 저는 전망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뭐 근본적으로 체제가 바뀌어야 다시 활력을 얻을 텐데 지금 뭐 그 과도한 금융 발전에 의해 가지고 사실 실물 기업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정도까지 가진 않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실물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기 주주들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뭐 이윤을 내면 90% 95%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줘야 돼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소액 주주들이. 그러니까 뭐 버티고 안 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막 자기네 낸 이윤보다도 더 배당을 하고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말하자면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금융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실물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그게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특히 이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실물 투자도 잘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다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금융 불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이번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거를 보셨지만 그냥 이런 위기가 나도 어떻게 하면 이 금융시장의 비위를 안 건드리고 이거를 풀 건가 그런 쪽으로 그쪽이 이제 힘이 너무 세지니까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보이는 현상이지만 막 미국, 영국 이런 데 경제는 10%씩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주식시장은 연일 상종가를 쳤습니다. 맞아요. 뭐 역사상 제일 높은 주식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시장은 완전 실물 경제와 분리가 돼가지고 완전 따로 놀아요. 완전히 따로가 돼서 정말 달나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그 논리에 의해 가지고 투자도 안 되고 일자리도 안 생기고 계속 금융 불안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929년에 이제 대공황 났을 때는 그 뉴딜 정책 그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 강제로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그 주식시장 규제 엄청 강화하고 뭐 그런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혁이 제대로 되질 않으면 이 현재 같은 경제 체제가 이제 계속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면 결국 시민들이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그 코로나 상황 뭐 이런 거로 인한 침체가 있죠. 침체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서 있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을 이자율이 0이라는 거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뭐 어떤 거냐면 회사에 가서 직원들한테 당신이 내년에 받고 싶은 봉급 써내라 다 주겠다 이런 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 그렇죠. 가격이 모든 게 다 빵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 빵원이라는 거지. 예. 이제 그걸 또 빌려주고 하면 조금 더 높기는 오르지만,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가격 기능을 완전히 거의 반사 상태로 놔두면서 예, 이거를 그 운영을 한 건데 그렇게 해야 경제 유지되는 경제면 그걸 자본주의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자체가 돌아가질 않는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대로 뒤집어서 개혁 못한 그렇죠. 것이 예. 지금까지 왔단 예, 말씀.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끝나고 코로나 완전 종식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우크라이나 이런 거는 다 도화선이죠. 예. 지금 화약을 계속 쌓고 있었던 겁니다. 하하.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지금 세계 경제가 다시 좀 정상적인 국면으로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제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금융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런 개혁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제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금융가기 때문에 예. 뭐 미국만 해도 뭐 그 벌써 재무장관 몇 명이 금융가 정도가 아니라 한 기업 골드만삭스 출신입니까? 예, 지금 영국 수상 수낙이라는 사람도 금융계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이 안 되는군요. 예,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민주주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민들이 이거를 바꿔야 된다, 바꿔라 해야 그 사람들은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시민들이 뭘 알아야 되는데 알아니까 책을 그래서 읽어야 돼. 이런 책을 읽고 이제 제 책은 이제 뭐 말하자면 입문서 수준이지만 그래서 관심이 생기셔서 제대로 된 그 경제 서적들을 읽으셔서 자꾸 요구를 해야죠. 금융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바꾸란 얘기야?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뭘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꿔야 그럼 세계적 경제가 다시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기성 투자의 수익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한 예로 영국은 뭐 그때부터도 이 주주의 유동성이 높았던 때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1960년대 영국에서 주주들이 주를 사면 평균 보유 기간이 5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1년이 안 돼요. 영국도. 네. 영국도가 아니라 이제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는 그런 단기 금융이 제일 발달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무슨 뭐 우리나라 뭐 100년 대계 이런 얘기하는데 100년이 뭐예요? 10년도 못 보고 5년도 못 봅니다. 이제 1년, 2년 보고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 투자 그냥 투자라기보단 넣었다가 그렇죠. 돈 벌고 확 빼자는 이거. 넣었다가 빼는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빼겠다고 위협해 가지고 배당 많이 받고 그 자사주 매입해서 가격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부터 고쳐야 뭔가 장기적인 투자가 되면서 기술 개발도 제대로 하고 지금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새로 개발할 기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단기 이윤이 나는 기술이 아닌데 그거를 지금 빨리 하려면은 그런 이유에서도 그런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단기적 압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향신료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떤 걸 하면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그거와 동시에 또 해야 될 일은 그건 뭐 이 책에 쓴 건 아니지만 그런 조세 도피처 같은 거를 없애가지고 이 기업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하자면은 길도 쓰고 그 나라 직원도 고용하고 그 나라 법의 보호도 받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어디 조세 도피처로 돈 빼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정부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게 해야죠. 근데 그것처럼 쉬운 정책이 없어요. 아니 정말로 그 미국이 뭐 다시 뭐 공장을 자기네한테 불러들이겠다 이런 거는
40년 걸려야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요. 조세 예. 도피처 그거는 간단합니다. 네.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G20가 됐건 나와가지고 내일부터 이 40몇 개 조세 도피처가 문서에 하나라도 나오는 계약은 우리나라의 법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죠. 경제 수장들이 안 하죠. 자기들도 자산가고 그럼요. 예. 자신들도 금융가 출신이고 뭐 이런 이해관계가 다 그렇죠. 얽혀 있기 예.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예. 것뿐이다. 예. 금융개혁이 절실하단 말씀이세요. 예. 그걸 바꾸지 않는 한, 그 판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든 뭐 코로나 종식되든 이 경기 침체, 이 세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게 꼭 그래야 될까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이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미국, 영국에서 코로나 때 경제는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10% 성장하는데 주식시장 계속 상종가 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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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얼마나 지금 금융이 과도하고 기형적으로 발달했는가의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죠. 영국 런던대 장하준 교수와 함께 사실 저는 좀 미시적인 뭐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인, 주식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런 이야기를 여쭈었는데 교수님은 훨씬 더 큰 판을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크게 경제를 보는 오늘 예. 눈을 좀 배운 것 같고요. 언제 돌아가세요? 예, 뭐 영국으로. 이제 몇 주 정도 더 이 책 선전하러 좀 다니고요. 예. 북콘서트 하신대요. 예. 뭐 요번에는 이제 독자와의 뭐, 만남. 예. 지방에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시 또 뭐 4월 하순 되면 이제 예. 영국 학교가 개학이기 때문에 또 다시 가야죠. 예. 그러시군요. 영국에서 뭐 강의하고 거기서 거주하시지만 대한민국 잊지 마시고 예, 아직도 뭐 대한민국 여건입니다. 저는. 뉴스쇼에도 자주 출연해 주시길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면서 오늘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런던대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